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3일차 수업 진행할 거고요.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문제를 먼저 올려드릴 거예요. 해당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게 있기 때문에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수업 페이지에 있는 문제 2개 중에서 첫 번째 문제 일단 열어주시고요. 자, 문제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겁니다. 앞에 써 있는 이거 설명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배우셨던 변수에 대한 개념 설명인데 이 코드를 지우면 안 돼요. 주석은 지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석 부분은 제거를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은 그냥 두셔도 되는데 여기 코드를 직접적으로 건드려서 코드를 적어내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안쪽에서만 코드를 건드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여기서부터라는 곳 위에 이 부분들은 코드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수정 가능 밑에 부분 여기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만 어떠한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이 문제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 2개 풀어볼 시간을 드려볼게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죠. 이제 같이 볼 거예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하나씩 좀 풀어볼 건데 일단은 첫 문제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바꿔달라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이제 변수 수합에 관련된 이제 개념을 아시려고 공부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이거 보고 먼저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어제 배웠던 거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변수 하나의 공간을 만들었다. 지금은 두 줄로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변수 선언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코드 같은 경우는 A라는 변수에 5라는 값을 넣겠다. 얘는 변수 초기화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5라는 값을 넣어놓은 상태. 당연히 이 출력의 결과는 5가 나올 거고요. 이 출력의 결과는 5 플러스 10이니까 15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밑에서는 B라는 변수 만들고 10이라는 값 넣어놨네요. 여기 위에서 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번에 이제 이 밑으로는 A라는 문자와 A를 출력을 했을 때 이어붙이기 되겠죠. 문자 더하기 숫자니까. 그럼 A는 5, B는 10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드를 수정을 하면 출력의 결과가 A는 10, B는 5라고 나와야 된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만 건드릴 수 있다, 여기 말고 나머지는 건드리면 안 된다 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를 만약에 여기 말고 다른 부분도 건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 변수가 가진 값은 10이니까 A는 10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가진 값은 5니까 B는 5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그쵸? 출력의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이제 지울게요. 근데 여기서 바꾸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만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방금 전에 실행했던 이 결과가 그대로 나와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한 문제인데 자, 뭐 별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바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처음으로 가장 많이 시도하시는 방법은 보통 이겁니다. 이거를 가장 많이 시도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처음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이거는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한번 볼까요? 이거 내용을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하죠. 자, 여기서 제가 적은 이 코드 얘는 공간이에요, 값이에요? 얘는 공간이죠. 이퀄 마크 좌변에 있으니까 공간. 그러면 A라는 변수 우리가 변수 만들어서 5라는 값 넣어놨는데 이 녀석을 공간으로서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B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그럼 B는 현재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값으로서 활용이 됐죠.
그러니까 A라는 공간에 다시 1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재할당의 과정이 이루어졌어요. 자, 밑에 이제 B라는 공간을 또 불러왔습니다. 이퀄 마크 좌변에 있으니까 B를 불러와서 A를 넣으려고 하는데 A가 가진 값은 이 시점에서 이미 10이죠. 방금 윗줄에서 재할당으로 10으로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A는 10으로서 치환이 될 거고, 그럼 B한테 10을 넣는 행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A도 10, B도 10이겠죠. 둘 다 10, 10이라는 결과가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순서를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이제는 둘 다 5, 5가 될 뿐이에요. 밑에 있는 이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값을 바꾸는 거예요. A가 가진 값을 10으로. 자, A한테는 현재 5라는 값이 들어있고요. B한테는 현재 1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데 이 둘의 값을 완전히 바꿔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A한테 10, B한테 5니까 이걸 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코드는 A를 불러다 놓고 이 녀석의 값을 10으로 재할당, B라는 변수를 불러다 놓고 이 녀석의 값을 5로 재할당. 그러면 값을 재할당했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5라는 값은 사라질 거고 지금 넣으려고 하는 10이라는 값만 들어갈 거고요. B한테는 원래 있던 10은 사라지고 지금 넣으려고 하는 5만 남겠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바로 풀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동일한데 조건이 하나가 붙었습니다. 숫자랑 사칙연산을 사용하지 말래요. 숫자를 쓰지 말라는 건 방금 전에 제가 풀었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왜? 이 녀석이 숫자니까요. 이렇게 사용하지 마라 라는 얘기고, 사칙연산을 쓰지 말라는 건 이거는 왜 굳이 있는 얘기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거. 이러면은 A의 값이 10으로 바뀔 거니까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꿔도 어차피 여기서는 A의 값이 이미 10이 됐기 때문에 B를 5로 만들려면은 다른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바꾼다면 B한테는 A를 넣었으니까 A가 5인 상태에서 B가 5로 바뀌었을 거고 여기서는 A는 10으로 바뀔 거니까 원하는 결과는 도출해낼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사칙연산도 하지 말랬으니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제 이 문제는 그림으로 한번 볼 거예요. 간단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지금 현재 A, B라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컵을 그린 거고요. 이 첫 번째 그린 이 컵이 A다. 얘는 A라는 컵이다. 변수도 어차피 하나의 공간이니까 컵이라는 걸로도 표현이 가능한데 얘는 A라는 컵이다. 얘는 B라는 컵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A한테는 5라고 하는 음료수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얘는 5다. 그리고 B한테는 10이라고 하는 음료수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컵에. 자, 이 상태로 이 음료수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이 두 컵에 서로 다른 음료수를 채울 수 있는 방식이 없겠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얘네 둘을 바꿀 수 있는 방식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새로운 컵을 하나 만들어 낸다면, 그래서 C라고 하는 컵을 하나 만들어서 이 A가 가지고 있는 이 음료수를 C한테 잠깐 옮겨 놓고요. B가 가진 음료수를 A 쪽으로 붓습니다. 그리고 C가 가지고 있는 이 음료수를 B 쪽으로 다시 옮긴다면 값을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릇 하나만 더 있으면 쉽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코드 상황으로 그대로 옮겨 볼 건데 물론 코드 상황으로 옮기게 되면 지금 보셨던 이 과정은 변수에 있던 값을 다른 변수에게 준다라고 해도 값이 사라지는 개념은 아니죠. 얘는 이러한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B의 값을 A한테 주는 과정은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C의 값을 B한테 주는 과정도 이렇게 갈 겁니다. 지금 딱 보여드린 이 그림이 코드 상황과 동일한 그림. 그럼 이거를 진짜로 코드로 바꿔볼게요. 자, 처음에 A라는 이 값을 어디에 준다고요? C라는 새로운 컵을 하나 만들어서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컵을 하나 만들어낸 거죠. C라는 변수를 선언했다. C라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그럼 이 곳에다가 C한테 A를 넣겠다. 그리고 B가 가지고 있는 거를 A한테 넣겠다. 그 다음에는 C가 가지고 있는 거를 B한테 넣겠다. 이렇게. 이러면 문제는 해결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물론 이 과정은 한 번에 압축해서 이렇게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거고요. 지금 간단하게 변수의 값을 바꾸는 이런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이제 다른 변수에 넣는 이런 재할당하는 이런 과정들을 그런 과정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2개 해결해 봤고요. 정답은 바로 올라갈 거고, 자, 이번에는 좀 새로운 걸 배워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니다. 일단 해봅시다. 아니야. 이거 말고 이걸로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앞에 코드를 적었습니다. 이 한 줄의 코드는 num이라고 하는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5라는 값을 넣게 했어요. int는 정수형 데이터니까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애니까 -5 가능하죠? 얘도 정수니까요. 자, 그럼 이 코드를 실행하면 콘솔에 양수와 음수 둘 다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얘네를 둘 다 출력할 게 아니라 이 num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에 따라서 얘가 지금 -5면 이 둘 중에서 누구예요? 음수에 해당을 하죠. 그러면 얘가 -5니까 이때는 음수만 출력을 하고 싶어. 혹은 얘가 그냥 오면 얘는 양수니까 양수만 출력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배워볼 겁니다. 자, 지금 이 개념은 조건문이에요. 우리가 조건문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이러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조건문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 조건이라고 하는 거 얘는 어떤 의미죠? 무언가 실행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상황 같은 거겠죠? 조건이라는 말은 뭐 사전적 정의를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다루는 문법이래요. 자바에 존재하는 조건문 문법이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했던 상황, 양수라고 하는 녀석이 출력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상황은 뭐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진짜 양수인 거죠. 그리고 음수라는 출력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음수여야 이 녀석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 조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볼 겁니다. 자바에서의 조건문은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종류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if, else if, else, 그리고 switch case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바의 조건문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네는 하나예요. 그리고 얘가 하나, 총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두 녀석을 이제 배워볼 건데 실질적으로 스위치 케이스는 간단하게 이거 if를 다 배우고 나서
이 녀석들을 다 배우고 나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만 보여드릴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얘만 배우게 될 거예요. 개념을. 왜냐면은 거의 얘만 사용을 합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얘를 잘 안 써요. 이 녀석을. 그래서 얘를 더 중점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고 얘로는 얘를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로는 얘를 다 커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더 많이 배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둘 다 사용법은 되게 간단해요. 자, 일단 이 if라고 하는 녀석, 그리고 여기 메모장에 써드렸던 이런 if, else, 스위치 케이스 이런 녀석들은 자바에서 다 예약어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 변수 명명 규칙에서 예약어로는 변수 이름을 만들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미 저장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그래서 그 녀석을 불러온 거예요. 왔는데 자, 소괄호가 나왔고요. 중괄호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처음으로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직접 적는 코드에서 중괄호를 쓰기 시작을 해요. 자, 이 소괄호는 어떤 의미냐면 이만큼이 이제 조건문의 기본 모양인데 이 조건문에서 검사할 조건식이 들어가는 부분이 소괄호입니다. 그게 소괄호. 중괄호는 뭐냐? 조건식이 참을 만났을 때 실제로 실행할 코드를 적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중괄호는 블럭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코드를 이 조건식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걸 실행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if라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만약이잖아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느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그대로 읽어볼 거예요. 만약 이 조건식을 만족한다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 거야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조건문을 활용해서 이거를 처리를 해볼 건데 이 num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0보다 크면 어떤 상황이에요? 얘는 양수죠? 그럼 코드를 이렇게 넣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중괄호가 하나 더 나왔으니까 들여쓰기가 하나 더 된 거는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이거 그대로 읽어보면 자, 만약에 num이라는 변수가 0보다 크면 0보다 진짜로 크면 나는 이 중괄호 안쪽에 있는 이 출력문을 실행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0보다 크지 않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때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코드를 안 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이게 조건문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코드 실행하면 콘솔에 찍히는 결과는 양수와 음수가 둘 다 나오겠죠? 왜냐면 이 녀석 조건은 만족을 해요. 왜냐면 num이 5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5가 0보다 크니까 이 녀석을 할 거야. 그리고 다 했을 때 이 중괄호를 빠져나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으면 나와야죠. 그리고 나서 다음 코드는 이거니까 둘 다 출력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음수만 나오게 돼요. 왜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괄호 안에 있는 이 한 줄의 출력문이 실행이 되지 않았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조건문의 가장 기본인데 자, 제가 이 코드를 놓고서 또 컴퓨터에 연산 순서 같은 거를 좀 볼 거예요. 이것도 있는 게 이해하기가 낫겠죠? 자, 우리는 어제 논리형 데이터라는 거를 배웠어요. 변수를 하면서 데이터 타입을 배우면서 논리형 데이터, 불린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배웠죠. 그 불린이라고 하는 녀석은 true와 false만 가지고 이제 true라는 값과 false라는 값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었는데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어떠한 조건식, 그러니까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우리가 명확한 데이터 값으로 아는 게 아니라 true냐, false냐,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가 이 코드를 만나게 되면 이 한 줄을 만나면 num이라는 변수 하나 생성해 놓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5라는 값을 넣어놨어요. 이 상태로 다음 코드를 만납니다. 컴퓨터가 if를 만나면 아 이거 조건문이네. 그럼 조건식을 봐야겠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요.
조건식이 맞냐 안 맞냐를 따져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컴퓨터가 이 조건식 부분을 봅니다. 보는데 컴퓨터는 이러한 어떤 연산의 상황을 마주치면 뭐부터 한다고요? 변수가 값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을 때 값으로 치환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컴퓨터는 가장 먼저 얘를 마이너스 5로 치환을 합니다. 조건식을 보는 상황에서. 그럼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을 판단해요. 마이너스 5가 0보다 큰가?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럼 이 결과는 틀렸죠? 틀린 말이면은 false를 이 자리에 남겨요. 틀린 결과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조건식은 거짓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괄호 안쪽에 있는 코드를 나 실행을 못하겠어 안 해 라고 하고 중괄호를 빠져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올바른 상황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양수일 때, 자, 이 녀석은 뭐 그대로 num이라는 값, 변수에다가 5라는 값 넣어놨고, 여기서 또 나 조건식 봐야 되겠네. 조건식을 보는데 5로 먼저 치환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결과를 보고 얘는 맞는 말이네. true를 남겨요. 그리고 true니까 중괄호 안쪽에 있는 코드 이 녀석 실행해야지 합니다. 이 안쪽에 코드가 몇 줄이 들어있건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이 조건이 참이라면 중괄호 안쪽은 무조건 다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자바에서의 조건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녀석은 이 안에 들어있는 조건식을 보고 true냐 false냐를 남기고 그걸 봤을 때 이거 true네 그럼 실행해야지 이렇게 연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이러면 돼요. if의 조건식 부분에 true일 때만 실행, false일 때는 실행하지 않고 밑에 코드로 넘어간다. 이런 느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밑에 코드는 중괄호를 아예 벗어난 다른 코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true일 때만, false일 때는 안 한다. 이 개념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조건식.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얘를 양수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양수와 음수가 둘 다 출력이 되고 있었는데 아까 실제로 양수일 때는 양수만 출력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조건식을 하나 더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을 넣어주고 그 안쪽에 음수라는 출력문을 넣어준다면 얘는 이제 양수만 출력이 되겠네요. 컴퓨터가 이걸 실행하는 순서를 보면 변수 만들어서 값 넣어놓고 조건식 봐야겠다 봅니다. 치환했어요. 얘 맞는 말이네 true네 해놓고 이거 실행해야지. 그리고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코드 없으니까 이 중괄호 빠져나와요. 나왔더니 다음에 만난 코드가 if죠. 또 조건식 봐야 되겠네. 치환합니다. 이거 틀린 말이네. false. 그러면 이거 안 해야지. 이러고서 코드가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 그럼 음수가 들어가면 당연히 음수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num이라는 이 변수에게 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아무런 출력 결과도 안 나올 겁니다. 이거 지금 실행이 끝났는데 종료가 됐는데 안 찍힌 거예요. 왜냐면 둘 다 만족을 못하는 거니까요. 그쵸? 자, 이게 기본적인 if였다. 자,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0인 상태일 때는 양수라고 그냥 출력을 할래 라고 한다면 이 조건식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고요. 만약에 0인 상황에서는 음수라고 할래 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는 이제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부등호가 몇 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어요. 얘는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 얘는 좌변이 우변보다 작다. 얘는 좌변이 우변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퀄 마크가 이렇게 앞으로 가버리면 얘는 이제 곤란합니다. 이런 구분자는, 이런 비교 연산자는 없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생긴 녀석도 없어요. 쓸 때는 항상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할 때는 이퀄 마크가 뒤쪽에 위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양수일 때 0을 포함할래? 이러면 양수가 나오고요. 음수일 때 0을 포함시킬래? 라고 하면 이러면 음수가 나오겠죠. 내가 조건을 어떻게 부여했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문에 해당을 합니다. 일단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쉬는 시간을 한번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조건문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았거든요. 아까 제가 if 말고도 몇 가지 키워드가 예약어가 더 있는 걸 알려드렸으니까 그 녀석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